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50대 여자입니다. 삶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라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닥칠 때가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시련 너머에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운 기적이 숨어 있었답니다. 어떤 기적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은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남편은 서울에서 작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했어요. 벌이가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딸 대학교 학비 내는데 무리 없을 정도는 되었죠. 저희 부부는 큰 욕심 없이 앞으로 이대로만 살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행복은 건물주의 변덕 한 번에 너무도 쉽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마친 남편이 굳은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그 순간 앞으로 찾아올 불행을 직감했던 걸까요? 전 왠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그게 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래. 얼마나요? 건물주가 요구한 금액은 원래 저희가 내던 월세의 2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당황스럽던지요.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장 애들 학비며 아파트 대출 이자에 낼 돈은 산더미 같이 많은데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고민해봐야 답은 하나밖에 없었죠. 결국 저는 건물주에게 사정사정을 해보기로 했어요. 사장님, 저희 애들이 연년생이라서 지금 둘 다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월세가 이렇게나 올라버리면 애들 학교 보내기가 너무 힘들어져서요. 어떻게 저희 사정을 좀 봐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댁내 애들 사정 딱한 건 알겠는데 나도 돈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요즘 우리 딸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도 난리라서. 네? 그럼 지금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게 따님 유학 보내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가 그 먼 데까지 가서 잘 지내려면 용돈도 두둑히 챙겨주고 해야 하니까 뭐 그렇게 됐수다. 사장님, 지금 그 말씀은 우리 애들 희생시켜서 사장님 따님 배불리자는 거랑 진배 없잖아요. 어떻게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실 수 있어요? 이 아줌마가 지금 어디다 대고 소리 질러? 아, 그러게 돈이 없으면 애들 대학을 보내지 말든가. 좀 미리미리 돈을 모아놓든가 했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이래요? 하여튼 돈 없는 게 유세지. 뭐라고요? 말이면 단줄아세요? 사장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월세 올려달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들어드릴 생각 없습니다. 허, 그래. 어디 아줌마 생각대로 되나 두고 봅시다. 그리고 며칠 뒤 손님들이 제일 많은 저녁 시간에 건물주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술에 잔뜩 취해서 말이죠. 건물주는 일부러 손님들 보란 듯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댔어요. 여기 대체 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세상에, 사장님, 지금 영업 중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영업 중이면 다야. 여기가 내 건물이고 내 집인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당장 여기 음악 끄고 여기 사람들 다 나가라고 그래. 저희 지금 영업 중이라고요. 영업 중이고 나발이고 난 모르겠고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 불러. 경찰 불러. 그러더니 건물주는 아예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버리더군요. 당연히 전 경찰에 신고를 했죠. 하지만 경찰이 와도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결국 이 건물의 주인은 건물주였으니까요. 경찰이 다녀간 이후 건물주는 한층 더 기세등등해졌고 그의 말도 안 되는 진상짓들이 이어지자 손님들은 점점 저희 가게를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매출은 반토막이 났죠. 그렇게 시름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남편 앞으로 등기가 하나 도착했어요. 그 안에 든 것을 확인한 남편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죠. 그것은 건물주가 남편을 상대로 낸 퇴고 소송장이었어요.
높은 월세를 내기 싫으면 가게를 빼라는 노골적인 건물주의 협박에 결국 저희 부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남편은 많이 우울해했어요. 하지만 전 그대로 무너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며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이죠. 저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가진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는 쥐꼬리마냥 자본, 나머지 하나는 뭐든 열심히 하겠다는 제 마음가짐이었죠. 자본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내 몸과 노력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고민하던 전 손 세차장을 운영해 보기로 했어요. 운명이었던 걸까요? 마침 지방의 한 지역에 작은 세차장이 매물로 나와 있었고 얼마 후 저희 가족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방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차장을 오픈한 첫날 저는 부푼 마음으로 손님들을 기다렸어요. 나름 신장 개업이라는 현수막도 예쁘게 걸어두었고 그날따라 유난히 날씨도 좋았거든요. 괜히 신이 난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막 손님들이 몰려들면 어떻게 하지? 아휴, 손님들이 너무 많으면 첫날이라 실수할지도 모르는데. 걱정 마. 당신은 잘할 거야. 왠지 오늘 예감이 좋아. 어제 나 돼지 꿈도 꿨거든. 우리 금방 부자 될 것 같아.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세차장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일이겠죠. 교외의 허름하고 작은 세차장에 손님들이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건 저의 헛된 상상이었던 겁니다. 혹시나 다음 날은 다를까, 또 그 다음 날은 다를까 기대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속이 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다음 학기 휴학할까 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나 예전부터 카페 알바 한번 꼭 해보고 싶어 했잖아. 알아보니까 근처 카페에서 알바 구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학교를 휴학하고 카페에서 알바를 하겠다고?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니, 요즘 우리 집 어렵잖아. 나라도 휴학하면 조금 나을 테니까.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 엄마가 너 학비 정도는 충분히 내줄 수 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렇게 큰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왔지만 사실 저는 너무 막막했어요. 그래서 괜히 답답한 마음에 이미 몇 번이나 들여다본 통장을 또 열어보았죠. 혹시나 어디 돈 나올 구석 없나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공과금과 대출금 이자, 각종 생활비에 점점 사라져가는 예금 내역을 보고 있자니 숨이 턱 막혀오는 기분만 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사정을 말씀드리면 우릴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무작정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죠? 그럼 너랑 애비도 잘 지내지? 세차장 한다더니 잘 되고 있고? 네, 어머님, 그런데 저기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 돈? 그 순간 저는 화들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요즘 세차장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드니까 비빌 언덕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후회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돈은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자 몇 년 전 세상을 떠나신 시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감히 그 돈을 달라고 했던 제감이었죠. 시어머니께 괜한 걱정을 끼쳤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다시 힘을 내보기로 결심했죠. 다음 날 하늘이 제 간절한 마음을 알아준 것인지 아침부터 세차장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보,
손님이야, 손님. 저희 부부는 신이 나서 손님을 맞이하러 나갔죠. 그런데 그 손님의 차는 평소 이 동네에서 보기 어려운 고급 승용차였어요. 괜히 긴장이 된 전 기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러자 짙게 선팅이 된 창문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로 반갑지 않은 얼굴, 바로 제 형님이 보였습니다. 안녕 동서? 어머 너무 친절하다. 보기 좋아. 동서 지금 그 모습 아주 잘 어울려. 형님이 여긴 어떻게... 그리고 형님의 옆에는 언제나 우리 부부를 무시하는 시숙이 있었죠. 아 어떻게 오긴 뭘 어떻게 와요. 재수 씨가 어제 우리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다면서요. 노인네가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걱정된다고 가보라고 하도 난리치니까 와봤죠. 동서,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머니가 돈을 가지고 계시면 뭐 얼마나 가지고 계시다고 그게 욕심났어? 어머, 그럴 줄 몰랐는데 동서 사람이 좀 염치가 없다. 그 말에 당황한 제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자 제 남편이 나섰습니다. 아, 왜 왔어? 세차하러 온 거야? 아니, 세차는 됐고 구경이나 좀 해보자. 뭐 볼 거나 있나 싶지만. 그렇게 차에서 내린 시숙 부부는 우리 세차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걱정을 가장한 조롱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유, 세차장 꼴이 이게 뭐야? 야, 회영아, 이래서 손님들이 오겠어? 하여튼 넌 내가 예전부터 사업할 그릇이 못 된다고 몇 번을 말했냐? 아유, 이 형 말 안 듣고 또 일을 벌이더니만 결국 이 지경이지? 어머, 서방님, 지금 표정이 너무 안 좋다. 설마 기분 나빠요? 아니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요. 이가 다 서방님 잘 되라고 하는 말인 거 알죠? 네. 아이고, 대답하는 저 꼬라지 좀 봐라. 너 그리고 옷은 그게 뭐야? 아무리 구질구질한 세차장이라도 사업체인데, 어? 좀 번듯하게 입고 다녀야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네가 손님이면 너같이 허접한 사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서비스를 받으러 오고 싶겠냐고. 어떻게 너 내가 아직 기본을 모르냐 기본을. 어휴 모자란 놈. 서방님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니까 형 말 잘 새겨들어요. 결국 시숙 부부는 도움은커녕 우리 부부에게 상처만 주고 떠났습니다. 사실 이날은 시아버님 장례식 때 이후로 시숙 부부와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동생의 가슴에 저렇게 비수를 꽂아야만 했는지 정말이지 전 시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기야 자기가 큰아들이니 시아버님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을 모조리 자기가 갖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던 양반이니까 그 못된 심보가 어딜 갔겠나 싶었죠. 그날 밤 하루 종일 한숨만 푹푹 쉬던 남편은 생전 입에도 대지 않던 소주를 마시더군요. 전 가만히 그 옆에 가서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괜히 세차장을 하자고 했나 봐. 어젠 또 괜히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이 사달을 만들고. 아니야. 따지고 보면 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생긴 일인데 뭐. 무슨 그런 말을 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그동안 감춰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야. 형제인데도 형이랑 난 많이 달랐어. 개구쟁이였던 형이랑 다르게 난 얌전한 편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어려서부터 친척 어른들은 우리 둘을 비교하는 말들을 많이 하셨거든. 형이 동생만도 못하다. 뭐 그런. 난 잘 몰랐지만 형은 그런 말들이 엄청 스트레스였나 봐. 어느 날 내가 실수로 어머니가 아끼시던 화분을 깨뜨렸는데 형이 막 좋아하면서 그러더라고. 거봐. 역시 회영이 너도 모자란 애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형이 날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던 게. 아까 아주버니께 들은 말 때문에 그러죠?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마요. 글쎄, 예전엔 형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 내가 능력 없고 모자란 놈이라는 형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렇게 말하며 슬퍼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건 바로
재수 없는 시숙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세차장을 성공시켜야 했는데 고민하던 저는 다른 곳엔 없는 우리 세차장만의 특별함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 비장한 결심과 달리 비상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잡생각을 떨치려 설거지나 하려는데 무슨 운명의 계시처럼 베이킹 소다가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베이킹 소다는 제가 가족들 건강을 생각해 천연 주방 세제를 만들 때 식초와 함께 사용하는 재료인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천연 재료들로 친환경 세차 세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때부터는 일사천리였어요. 천연 세제를 만드는 것쯤이야 평생을 주부로 살아온 제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고 거기에 자동차의 불쾌한 실내 냄새를 잡아줄 상큼한 과일 껍질을 첨가하면 엄마표 천연 세차용 세제 완성이었죠. 그 뒤로는 멋진 제 아들, 딸이 나서주었어요. 컴퓨터 전공인 우리 아들은 화려한 세차장 홍보용 전단지를 만들어 주었고 홍보 전공인 우리 딸은 그 전단지를 인터넷과 여러 게시판에 퍼뜨리며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주었답니다. 저는 아들과 딸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당장이라도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고마워. 역시 우리 아들 딸밖에 없다. 엄마, 너무 걱정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어, 엄마 힘낼게.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 작지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딸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전단지를 보고 이 시골 멀리까지 찾아와 주신 손님들도 있었고 근처의 대형 유치원에서 우리 세제를 사용해서 스쿨버스 세차를 하는 게 어린이들 건강에 좋을 것 같다며 정기 계약을 맺자고 하기도 했죠. 정말이지 기쁨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힘든 줄도 모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했답니다. 주말이고 공휴일이고 매일같이 세차장에 나갔어요. 어쩐지 문을 닫으면 손님들이 끊길 것만 같은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퇴근하는 고된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세차장에 정막만이 가득하던 그 시절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제 외모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치가 많이 보이는 건 물론이고 하루 종일 세차를 하며 밖에 서 있다 보니 피부에 기미도 많이 생겼죠. 그래도 전 좋았습니다. 흰머리, 기미 이런 것들쯤이야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훈장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왠지 그날은 이상하게 오늘은 오랜만에 화장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은 벌써 6시 30분. 곧 세차장 문을 열 시간이었고 에이 어차피 일하다 보면 화장이 땀에 다 지워져 버릴 테니 그냥 편하게 집을 나서자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 결정을 그토록 후회하게 될 줄은요. 그날 오후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유치원 스쿨버스 세탁이 막 끝났을 때였어요. 반갑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어머, 동서, 흰머리 너무 많이 늘었다. 어떻게 하니? 형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아니, 이가 서방님 아직도 구질구질하게, 아니 힘들게 살고 있는지 걱정된다잖아. 그래서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와봤지. 너무 고맙지? 그때 사무실에 있던 남편이 나왔고 시숙이 반가운 척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회영이 마침 나왔구나. 안 그래도 네 얘기 중이었어. 아유, 보안이 여전히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인데 그냥 이참에 이 세차장인지 폐차장인지 적고 이 형이 하는 공업사에 와서 일하는 게 어떠냐. 아니 됐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가. 에헤이, 또 그 가짜는 자존심 부린다. 회영이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저 재수 씨 좀 봐라. 아무리 아줌마가 됐어도 그래도 여자인데 꼴이 저게 뭐냐 저게. 그 순간 저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 숨고 싶었습니다. 하나도 창피하다고 느끼지 않았던 기미가 흰머리가 다 늘어난 낡은 옷이 그 순간은 왜 그렇게 창피하던지요. 우리 부부의 마음이 찢어지든 말든 시숙의 칼날 같은 말은 계속되었어요. 우리 마누라 봐라.
내가 이번에 못 피해줬잖냐? 회영아, 형이 늘 말하지만 남자 능력이야. 그러니까 여기 시골에서 추잡스럽게 이러고 있지 마라. 어? 동서도 그 새치 염색도 좀 하고. 아유, 누가 보면 할머니인 줄 알겠어. 그렇지, 여보? 그러게. 아무튼 회영이 너 이 형 말 잘 생각해봐. 그 말을 끝으로 시숙 부부는 떠나갔지만 저희 부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오래오래 서 있었답니다. 저희 부부 분수에 맞지 않은 욕심 부린 적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 뿐인데 도대체 왜 이런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껴야 하나. 저렇게 천박하고 못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산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홀로 화장실에서 새치 염색을 하며 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고작 그런 말들에 휘둘리는 저도 싫고 시숙 부부도 싫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싫고 힘든 밤이었습니다. 그때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전 서둘러 눈물을 훔치고 화장실 문을 열었죠. 그러자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염색하고 있었어? 왜? 안 해도 예쁜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답니다. 얼마 후 제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남편은 제 손을 끌고 의자에 앉히더군요. 그러더니 어설픈 손길로 제 머리를 염색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 내일은 세차장 쉬고 어디 가까운 데라도 바람 쐬고 오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흰머리가 검게 물들며 다시 생기를 되찾듯이 저희 부부는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며 다시 힘을 얻었답니다. 며칠 뒤 기운을 차린 저희 부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날도 열심히 세차 중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왜인지 인터넷에서 몇몇 사람들이 저희 세차장을 나쁘게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특히 꼬질꼬질 세차장이란 아이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여론을 안 좋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꼬질꼬질 세차장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은 주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 세차장 좀 냄새나고 지저분하지 않아요? 서비스 좋다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거기 사장 부부도 엄청 구질구질하던데 본인들도 잘 안 씻는데 남의 차는 잘 씻어주겠어? 어쩐지 요 며칠 평소보다 손님들이 적다 싶었는데 그게 제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소문에 소문이 더해져 저희 세차장의 이미지는 나날이 안 좋아졌고 전 계속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디서부터 일이 잘못된 걸까? 대체 어떤 부분에서 손님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셨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에 저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애정을 가지고 키워온 사업인 만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흔들린다는 게 믿을 수 없이 비참했죠. 그런데 이 상황이 전부 악의적인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 믿어지시겠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로 저희 시숙 부부가 저질렀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아 누워버리자 걱정이 된 제 아들딸은 우리 세차장을 마구 욕하고 다니는 그 나쁜 인간, 꼬질꼬질 세차장이 누군지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꼬질꼬질 세차장이 시숙이 운영하는 공업사는 아주 열렬하게 홍보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엄마, 이것 좀 봐요. 우리 세차장 욕하고 다니는 꼬질꼬질 세차장 있죠? 큰아빠네 공업사한텐 칭찬하는 글만 썼어요. 우리 세차장이랑 큰아빠네 공업사를 동시에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 세차장은 싫어하고 큰아빠네 공업사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큰아빠 가족밖에 없죠. 그렇게 시숙 부부의 꼬리는 밟혔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전 당장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어요.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저희 세차장 욕하고 다닌 바람에 손님도 뚝 끊겼고 그 바람에 저 너무 속상해서 며칠 동안 끙끙 앓아 누워 있었어요. 형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린 그냥 장난 좀 친 건데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지. 그런데 뭘 또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고 그래, 동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손윗 사람인데 좀 버릇이 없네. 뭐라고요?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형님, 저한테 사과 먼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사과 무슨. 아이, 장난 좀 친 것 가지고 사람이 너무 그렇게 따지고 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막말로 우리가 뭐 사람이라도 죽였어? 아니잖아. 아, 그래. 다 좋아요. 사과도 필요 없고요. 대체 저희 세차장을 왜 욕하고 다니신 건데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그 이유나 좀 말씀해 보세요. 그거야 뭐 아이, 그냥 내 느낌 적은 건데 뭐. 내 기준에선 동선의 세차장이 꼬질꼬질하고 구질구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형님 생각 잘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는 거죠? 어, 없는데? 알잖아, 나 깔끔한 사람인 거. 그럼 저도 깔끔하게 형님 고소할게요. 뭐? 아, 동서, 아, 동서!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당장 경찰서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리더군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법적으로 다투고 그러는 것 하고 싶지 않다고요. 자기 얼굴 봐서 이번만 그냥 넘어가 달라는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결국 시숙 부부를 고소하겠다는 제 의견을 굽힐 수밖에 없었죠. 대신 저는 앞으로 형님을 보고 싶지 않다는 제 뜻을 남편에게 분명히 밝혔고 남편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해주었어요. 그 뒤로는 그래도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숙 부부는 제가 진짜로 고소를 할까봐 무서웠는지 자신들이 쓰고 다닌 저희 세차장 비방글들을 모조리 삭제했고 저희 부부는 다시 힘을 내서 세차장을 운영했죠. 그렇게 시숙 부부는 시숙 부부대로 저희 부부는 저희 부부대로 각자 잘 살 줄 알았는데 운명은 저희를 또 마주하게 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고 어? 어머니가 전화하셨네? 아, 그래? 얼른 받아봐요. 아, 네, 어머니. 네. 네? 아, 알겠어요. 우선 제가 바로 갈게요. 시어머니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그 이유는 형이 보험회사에서 고소를 당했대. 네? 아니, 어쩌다가요? 그동안 상습적으로 고객들한테 수리비를 부풀려 받았는데 그게 지금 걸렸다나 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래요? 보험회사에 물어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엄청 거액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서울 가봐야 알 것 같아. 일단 어머니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 난 어머니한테 좀 가볼게. 네, 그럼 연락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시숙이 얻은 부당이익은 20억 원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돈이었고 결국 시숙은 공업사를 정리하는 건 물론 집과 차까지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시어머니의 노후자금 3억까지 보태야 겨우 감옥에 가는 걸 면할 수 있었죠. 시숙 부부는 시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그날부터 아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이 든든한 큰아들만 믿으세요. 시어머니에게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알랑방구로 끼어대는 시숙 부부를 보며 저는 어쩐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들의 파탄난 인성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시어머니께서도 동의하신 일이니 저는 잠자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10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낯선 지역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평소 저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잘 받지 않는데 왜인지 그날은 이 전화를 꼭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기 너머에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애끓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나 좀 살려다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거기 어디세요? 깜짝 놀란 저희 부부는 즉시 시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주소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주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더군요. 여보,
왜 어머니께서 이런 으슥한 산속에 계시는 거죠? 글쎄, 일단 가보자고. 별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 때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고 차에서 내린 저희 부부는 순간 충격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신 곳은 다 쓰러져가는 요양병원이었는데 말이 좋아 요양병원이지 벌레가 날리는 화장실이며 곰팡이가 시커멓게 핀 벽지까지 그곳은 정말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는데 대체 식사는 언제 하신 건지 시어머니의 팔다리에는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고 계셨죠. 어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백혈병이란다. 그런데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회규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서 잠깐만 여기서 지내라고 그래서.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고 끝내 시숙 부부는 시어머니를 찾지 않았죠. 저는 분노를 참으며 눈물을 흘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일단 여기서 나가요. 저희랑 같이 가요. 시어머니께선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 대체 이 못된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으로 시숙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운전 중이었던 남편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이내 시숙의 끔찍한 음성이 차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야, 너 병원에서 엄마 데리고 나왔다면서? 형이 그건 어떻게 알았어? 거기 병원에서 엄마한테 일어나는 일을 다 나한테 보고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 아유, 모자라 네가 뭘 알겠냐? 됐고, 이제부턴 어머니 내가 모실 테니까 형은 상관하지 마. 그래? 뭐 그러던지. 아, 잠깐만. 휘영이 너 설마 보험금 노리고 이러냐? 뭐?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그거 눈독 들이지 마라. 엄마 사망보험 가입도 내가 했고 보험비 납부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진짜 형이 사람이야? 이게 어디 형한테 대고 소리 질러? 끊어! 그 말을 끝으로 시숙은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때 잠자코 두 아들의 대화를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회영아, 잠깐 차 좀 세워보거라. 왜 어머니 속 안 좋으세요? 아니, 내가 할 말이 좀 있다. 남편은 서둘러 갓길에 차를 세웠고 시어머니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시더니 이내 결연한 얼굴로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그것은 작은 녹음기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저희 부부는 기절할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시숙 부부에게 당해온 끔찍하고 잔인한 학대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어머니, 여기 식사요. 그런데 어머닌 무슨 환자가 그렇게 밥을 많이 드세요? 사실 백혈병인 거 거짓말 아니에요? 너 그게 지금 아픈 시애미에게 할 소리냐? 참, 농담도 못해요. 아유, 하여튼 노인네 아니랄까봐 고지식해가지고는. 아무튼 저 어머니한테 삼시세끼 밥에다가 바치기 힘들어 죽겠으니까 내일부턴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알았죠? 뭐라고? 저 불효막심한 거. 어머님, 저한테 효심 뭐 이런 거 바라세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어머님 딸은 아니잖아요. 바랄 걸 바라세요. 아유, 욕심도 많으셔. 아무튼 정 배고프시면 뭐 편의점 가셔서 삼각김밥이라도 사드시든가요. 그럼 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나가니까 귀찮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어서 시숙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아, 엄마, 빨리 여기 도장 찍으라니까. 글쎄 이 집은 너랑 회영이한테 똑같이 나눠줄 거래도. 진짜 말 안 통하네. 아니, 내가 큰아들인데 왜 그 자식이랑 유산을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냐고. 그냥 지금 나한테 아파트 상속해달라고 좀. 회규 너 이 손 놓지 못해? 알고 보니 시숙은 아파트 명의 변경 서류에 시어머니의 지장을 강제로 찍는 것까지 저질렀고
그렇게 시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빼앗자 미련 없이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함구하고 계셨던 시어머니의 인내는 방금 전 시숙이 남편에게 걸어온 전화로 끝나버렸고 이제부턴 저희 부부가 나설 차례였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힘없이 눈물 흘리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저는 시숙 부부에게 이 수모를 꼭 갚아줄 거라 다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우선이었죠. 저희 부부는 먼저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가는 걸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싫다. 난 이제 병원은 싫어. 어머니, 요양병원 아니고 대학병원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도 싫어. 회영아, 그냥 집으로 가자. 어? 어린아이처럼 무서워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전 아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죠. 어머님, 저희가 꼭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 같이 집으로 가요. 고맙다, 둘째야. 그렇게 저흰 당분간만이라도 시어머니를 집에서 간병하기로 했고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시어머니께서는 편히 잠에 드셨어요. 남편은 한참이나 시어머니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대로 두고 싶기도 했지만 전 남편을 일으켜 세워야 했어요. 시숙 부부와의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여보, 당신이 가족이랑 법적으로 다투고 그러는 거 꺼려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봐요. 지금 아주버님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벌써 몇 번째예요. 병도 시기를 놓치면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버님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어. 그래서 당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더러운 곳을 닦아내는 거잖아. 여보, 난 더러운 차를 구석구석 닦아내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깨끗해진 차를 보면 뿌듯하다고요. 당신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더러운 사람은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난 당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남편은 시숙 부부를 고소할 결심을 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녹음 파일을 통해 그동안의 사연들을 확인한 변호사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100% 이길 수 있다며 바로 소송에 들어가자고 했어요. 이어서 저희 부부는 경찰서를 찾아갔고 얼마 후 원래는 시어머니 집이었던 지금은 시숙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쳐들어갔죠. 아무것도 모르고 시어머니에게서 빼앗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던 시숙 부부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질 순간이었어요. 정회규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및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뻔뻔한 시숙은 형사들 앞에서도 난리를 피웠고 잠시 후 현관 앞에서 저희 부부를 발견하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오라, 날 신고한 게 정우영 너였냐? 야, 감히 네가 뭔데 날 신고해? 어? 인간이면 창피한 줄 알고 조용히 가. 내가 뭐가 창피해? 나 잘못한 거 없어. 감히 형을 신고하는 너나 창피한 줄 알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시숙은 반성하지 않았고 점잖은 남편 대신 제가 나서기로 했어요. 아주버님, 제가 전부터 하고 싶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재수신 또 뭡니까? 모자라면 제발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세요. 생각지도 못한 모욕이었는지 시숙은 충격에 말을 잃었고 그 순간 남편이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저도 웃음을 지었고요. 그 사이 형사들은 충격을 받아 얼어있는 시숙을 끌고 갔죠. 그런데 아직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형님과의 말싸움 차례였죠. 여형사들에게 끌려 나오며 형님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서방님, 아니 어떻게 자기 친형을 신고해요?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자식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나 봐. 남들이 보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욕해요.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진짜.
우리 남편이 매번 모자란 놈 할 때 왜 그러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형수님, 말 조심하세요. 나 말 조심시키기 전에 서방님이나 어디 말해봐요.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신고를 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건데요. 그건 형수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내가 뭘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뻔뻔하고 얄미운 형님의 태도에 전 그만 머리 끝까지 화가 나버렸고 결국 형님, 아니 그 여자에게 반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야, 뭐? 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못했다. 하여튼 교양 없이 쌍스러워가지고는 뭐 이런 물건이 다 있어? 어, 그래. 내가 물건이면 넌 뭐 버러지 좀 되나? 뭐? 버러지? 그래. 늙은 시어머니 학대하는 게 버러지지. 인간이야? 흥, 누가 그래? 내가 학대했다고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없지? 너 내가 무고죄로 확 고소할 줄 알아? 뻔뻔한 형님이 무고죄를 운운하는 순간 전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시켰고 형님의 얼굴은 바로 사색이 되었어요. 그거 어머니가 늘 목에 차고 다니시던 건데 그게 설마 녹음기였어? 보신 그대로. 동서, 그거 나한테 줘라. 동서 샤넬백 없지? 내가 내 샤넬백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줘. 필요 없고요. 감옥 가서 샤넬백 많이 들고 다니세요. 샤넬이 싫으면 디올백은 어때? 동서. 형님은 경찰에 끌려가면서도 내내 천박한 소리만 늘어놓더군요. 저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저 사람은 평생 안 바뀌겠구나 싶었죠. 그 후로 저희는 시숙이 빼앗아 갔던 시어머니의 재산을 되찾아드렸고 이제 시숙 부부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질 차례였는데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한 걸까요? 시어머니는 시숙이 법적인 처벌만은 면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둘째야, 내 결정이 답답하다고 생각하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그래요. 전 아주버님이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못나고 미워도 어떻게 하겠니? 결국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인 것을 회규 그 녀석 재산 다 앓고 앞으로 부모도 형제도 없이 살아야 할 텐데 그것만으로도 큰 벌일 게야. 시어머니는 시숙 부부를 위해 선처 탄원서를 쓰셨고 그 덕분에 시숙 부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는 것만은 면할 수 있었어요. 그 뒤로 몇 번인가 시숙 부부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형님은 알거지가 된 시숙이 싫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둘은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 갈라섰다고 해요. 그렇게 대충 모든 일이 정리된 날 저는 남편과 거실에 앉아 맥주 한 잔을 하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드디어 이 길고도 길었던 싸움이 끝났네요. 꼭 한바탕 태풍이 몰아친 것 같아요. 참 정신 없었어요. 그쵸? 어, 그래도 언젠간 꼭 한번 겪어야 했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친형인데 당신 괜찮아요? 글쎄, 아무렇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저 지금은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어보려고. 남편의 말대로 시간은 약이었던 걸까요? 감기에 걸린 환자가 약을 먹으면 차츰 열이 내리고 안정을 찾듯이 우리 가족도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먼저 병원의 지독한 공포를 느꼈던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함께 있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 마음 편히 치료를 받으신 덕분인지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고 어렵사리 시어머니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괜한 참견일 수도 있지만 혹시 아주버님 만나고 싶지는 않으세요? 비록 시어머니께 몹쓸 짓을 저지른 양반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겐 아들이기에 전 시어머니께서 어떤 답을 하실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께서 힘겹게 입을 여셨는데 아니,
보고 싶진 않다. 나중에 저승에 오면 그때나 만나보겠지. 그게 시어머니의 답이었죠. 아직 큰아들을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 저승에서나마 다시 아들을 만나보길 바라는 깊고도 깊은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정말 생애 마지막을 앞두게 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숨을 거두시기 전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그동안 참 고마웠다. 내가 저승에서도 꼭 너희 가족들 앞길을 지켜주마. 그리고는 곧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죠. 저희 부부는 고민 끝에 시어머니의 부고를 시숙에게 알리기로 했어요. 요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다는 시숙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나타났죠. 시간이 많이 지나선지 아니면 자신이 어머니를 그렇게 보낸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건지 시숙은 그새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앞에 둔 시숙은 감히 소리도 낼 수 없다는 듯 숨죽여서 오래도록 울었답니다. 그리고는 힘겹게 띄엄띄엄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부디 가시는 길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저 편안하게만 가세요. 나중에 저승에서 만나면 이 못난 아들이 꼭 사죄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잘 가세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 시숙의 모습에 저희 부부도 이만 시숙에 대한 미움을 거두기로 했어요. 다시 가족으로 잘 지낼 수는 없겠지만 증오하며 저주하면서 살진 않으려고요. 분명 그게 시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것일 테고요. 그렇게 정신없는 3일이 지나고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집이니 잘 가지고 있는 게 좋을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이롭게 잘 사용하는 게 좋을까? 최종 결정은 남편이 내렸는데 남편은 그 아파트를 처분하길 원했어요. 남편이 제게 따로 그 이유를 말해주진 않았지만 제가 짐작하기로 아마 남편은 가족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그곳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남편의 그 뜻에 따르기로 했죠. 얼마 후 아파트가 정리되었고 저희 부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큰 목돈이 생기게 되었어요. 전 일단 그 돈을 저축해둘 생각이었는데 뜻밖의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해왔어요. 당신 이 돈으로 세차장 사업 제대로 해보는 거 어때? 지금 우리 세차장 사실 너무 낡고 좁잖아. 이참에 확장도 하고 장비도 새로 좀 들이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물론 그러면 좋게 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유산인데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업에 써버려도 괜찮겠어요? 어, 대신 시어머니가 예쁜 며느리한테 팍팍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줘.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사업 실패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럴 리 없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어머니 떠나시기 전에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잊었어? 저승에서도 우리 가족을 꼭 지켜준다고 하셨잖아. 우린 든든한 백이 하나 생긴 거라고. 순간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다 괜찮을 거라는, 다 잘 될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저희 부부는 지체 없이 세차장 사업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뒤에서 든든하게 저희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자신감도 생겼고 그런 저희 부부의 활기가 손님들께 전달이 되었던 걸까요? 세차장은 날로 번성해 갔어요. 이제는 저희 부부 둘만으로는 운영이 힘들 지경이어서 얼마 전에는 직원도 2명 고용했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아 걱정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한 변화가 겨우 몇 년 사이에 벌어진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벅찰 정도로 손님이 많은 날 문득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제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쓸어줄 때면 전 시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답니다. 그게 꼭 아가 넌 잘하고 있다라는
시어머니의 격려 같아서요. 어쩌면 제가 세차장을 시작한 건 정말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땀 흘려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라는,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올 기적과도 같은 보람을 맛보라는 누군가의 큰 그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 주저앉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때론 너무나도 밉고 싫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땐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가볍게 청소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오늘 제가 들려드린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